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1년 뒤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하락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죠. 상승장을 놓쳐서 욕먹는 것보다 이 하락장을 못 맞췄을 때 직업을 잃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맞아요. 모두가 막 축제 분위기일 때 혼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니까 틀리면 바보가 되고 맞아도 뭐 시장을 망친 주범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2022년 다들 기억하시죠? 팬데믹 이후에 풀린 유동성에 모두가 취해 있을 때 아주 과감하게 약세장을 외쳐서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그의 S&P 500 지수가 거의 20%나 폭락했는데 그걸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그 예측 하나로 사실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라고 외칠 때 아니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의 분석이 결국 옳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바로 그 사람, 월가 최고의 비관론자로 불리던 그 마이크 윌슨이 최근에 S&P 500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하락장을 맞췄던 그가 왜 갑자기 월가 최고의 강세론자로 변신했는지 그 논리가 도대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의 대표적인 곰이 황소로 돌아선 건데 이게 그냥 약간 긍정적으로 바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고 이건 이제 겨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업 실적이에요. 아, 기업 실적이요? 네. 그의 관점 변화는 다른 어떤 복잡한 거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즉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벌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기업 실적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적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잡히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예전처럼 쉽게 가격을 못 올릴 테니까 이익이 줄 거라는 논리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윌슨의 분석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과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시장이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 근거로 세 가지 강력한 동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바로 긍정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월세나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는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손님이 한 명 더 온다고 고정비가 더 늘지는 않으니까 추가되는 매출은 거의 다 순이익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용 구조를 아주 효율적으로 다져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10% 늘면 이익은 15%, 20%씩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엔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아까 제가 걱정했던 그 가격 결정력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동력이 바로 견고해진 가격 결정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가격 인상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은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 같은 비용은 안정되는데 판매 가격은 높게 유지되니까 이익률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비용은 줄고 가격은 그대로니까 마진이 늘어난다. 논리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아마 가장 뜨거운 주제일 텐데 역시 AI가 등장하죠. 빠질 수 없죠. 세 번째 엔진이 바로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혁명입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되는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네. AI를 업무에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제조업에서는 수율을 높이는 등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즉 잘 다져진 비용 구조, 높아진 가격,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무기, 이게 결합되면서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게 그의 핵심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짜임새 있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저 전망일 뿐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도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 3분기 S&P 500 기업들 실적 있잖아요. 네네. 매출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을 평균 2.2%나 웃돌았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때의 평균치가 1% 남짓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어링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매출이 예상보다 2배나 강하게 나왔다는 건 기업들의 근본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익 쪽은 더 인상적이에요.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을 포함하는 러셀 3000 지수를 보면 주당 순이익 EPS의 중간값이 무려 8%나 성장했습니다. 8%나요? 네, 이건 지난 4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윌슨은 자신의 강세론에 대한 확신을 더 굳히게 된 거죠. 야,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목표치를 얼마나 높게 잡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향후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오,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12% 성장하고요. 네. 내년 2026년에는 무려 17%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12%라는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와, 17%요. 경제 성장률이 2, 3%인 시대에 기업 이익이 17%씩 성장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전망을 바탕으로 내놓은 S&P 500 목표 주가가 바로 화제의 그 숫자죠. 네, 맞습니다. 1년 후 목표치를 기존 7,200에서 7,8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800, 현재 지수 수준에서 약 18%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7,800이라 정말 대담한 목표치네요. 그런데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닐 테고 어떤 계산을 통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 개선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목표치는 2027년의 예상 주당 순이익 356달러에 22배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잠시만요. 22배요. PER 22배라. 보통 역사적 평균이 한 16배에서 17배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 정도 되죠. 지금도 시장에 너무 비싸다는 고평가 논란이 많은데 22배를 적용한다는 건 시장에 앞으로 더 비싸져도 괜찮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건 너무 낙관적인 가정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윌슨의 논리에서 가장 과감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22배라는 PER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환경이길래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환경입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 이익이 두 자릿수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네. 그리고 둘째는 중앙은행,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등 돈을 푸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는 시기. 이 두 가지 강력한 순풍이 함께 불 때는 주가 수익 비율, 즉 시장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이상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 강력한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이 높은 주가를 충분히 정당화시켜준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실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 연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만큼이나 연준의 정책 방향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의 논리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동이 바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둘기파적인 연준입니다. 그는 현재 시장이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금리 인하에 적극적일지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소평가요? 네. 시장이 한두 번 내리겠지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세네 번 혹은 그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도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완화 정책을 예상하는 근거는 뭔가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약화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용지표가 서서히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의 펀더멘털 측면의 이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흥미롭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요. 어떤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를 뜨겁게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일 거라는 예측입니다. 뜨겁게 운영한다. 이건 단순히 기준금리를 몇 번 내리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필요하다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확장하는 식의, 즉 양적 완화에 가까운 강력한 유동성 공급 정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나리오네요. 강력한 기업이익 성장에 연준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수준의 유동성까지 공급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S&P 7,800이라는 목표가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리진 않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펀더멘털의 힘과 정책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작용할 때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의 분석의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쯤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이 분석에 설득된 투자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냥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사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는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오, 먼저 기업 규모로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에 더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소형주요. 보통 금리가 높을 땐 빚이 많은 소형주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도 바로 소형주들입니다. 아,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주도권이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 가치주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소형주를 꼽은 거네요. 그럼 산업 섹터별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도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AI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섹터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금융과 헬스케어 섹터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라 정말 의외의 조합인데요. 그렇죠. 이 두 섹터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바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아, 싸다. 네, 즉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거품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두 섹터는 아직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고 튼튼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헬스케어 섹터부터 좀 더 들어볼까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다는 것 말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 거죠? 헬스케어는 그동안 정부의 약가이나 정책이나 규제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 관련 이슈들이 해소되고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동안의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금융주는 어떤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인 예대 마진이 줄어서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그 우려를 윌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융주들이 이미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시장 전체 수익률을 한참 밑돌며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네, 주가가 이미 충분히 싸졌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실적을 뜯어보면 수익성은 여전히 매우 높고 걱정했던 대출 부실 같은 신용지표도 아직까지는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호재까지 더해진다면 가장 싸고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뜨거운 곳을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소외되어 있지만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곳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조언이군요. 정확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열광이 시장을 휩쓸 때 오히려 가치주의 미덕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월가의 한 천재 분석가의 견해일 뿐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렇죠. 당장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년 뒤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이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덧붙여져 있더군요. 네,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핵심 메시지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완벽한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S&P 500 지수에 딱 하루 투자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과 20년을 묻어뒀을 때 돈을 잃을 확률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죠. 더 중요한 데이터도 있어요. 어떤 거죠? 지난 20년간 S&P 500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열흘을 놓쳤다면 전체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와, 그 열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에게 익숙한 적립식 투자가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 제시됩니다. 네. 주가가 비쌀 땐 조금 사고 쌀 땐 많이 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거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투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시장이 차가워질 때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그 두 가지만 피하더라도 장기 투자는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일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2022년 하락장을 정확히 예측했던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이 왜 강세론자로 돌아섰는지 그 논리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 논리의 중심에는 영업 레버리지, 가격 결정력, 그리고 AI가 이끄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세 가지 엔진을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기업이익 성장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강세장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죠. 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S&P 500의 1년 목표치를 7,800이라는 아주 대담한 숫자로 제시했고요. 투자 전력 측면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옮겨갈 가능성을 제시했고, 과열된 기술주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금융 및 헬스케어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보라는 조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측과는 별개로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적립식 투자와 같은 꾸준한 전략으로 긴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나눠봤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두 축을 정교하게 엮어낸 굉장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든 예측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윌슨의 논리는 AI가 가져올 효율성 증대가 기업 이익을 견인할 거라는 기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가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통합된다면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산업 중에서 과연 어떤 곳이 다음 효율성 폭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산업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